그러면 오행설에 대한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오행에는 이론이 뭐가 있냐면 상극설하고 상생설이 있는데 먼저 상생설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게 그림을 보시면 목 저기 왼쪽에 목이 있죠. 목, 화, 토, 금, 수로 해가지고 이게 바로 상생 원리입니다. 상생 원리인데 그 말이 뭐냐면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가 있으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불을 피워주겠죠. 그래서 불이 탑니다. 불을 피우면 어떻게 됩니까? 흙이 되겠죠. 재로 갑니다. 그러면 흙 속에서는 어떻게 돼요? 흙이 뭉쳐갖고 쇠가 되겠죠. 그렇죠? 쇠 속에서 물이 나옵니다. 다시 물이 나무를 키워줍니다. 이게 바로 상생의 논리입니다.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이 하나 있죠. 그 쇠에서 어떻게 물이 나오냐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 많은 것들이 다 정확해서 돌아간 것 같지만 틀어져 가지고 돌아간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도 이 원리를 쓰는데 어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짓고 뭐 할 때 지금도 이 원리를 써요. 틀리다고 하면서. 이것은 과학적으로는 틀리다는 것이지 저거는 원리적으로 오행 원리에서는 정확히 맞는 말이라고 그때 고대에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럼 어떻게 쇠에서 물이 나온 걸 알았냐? 이렇게 알았습니다. 한겨울에 문을 열 때 문고리 있잖아요. 문고리를 딱 잡으면 손이 붙어버립니다. 물이 나와가지고 얼어가지고 붙었다는 것입니다. 쇠에 나온다 생각합니다. 음지 같은데 이렇게 물기 같은데 그런데 쇠를 놔두면 쇠에 그릇을 놔뒀다 칩다. 그럼 그릇에 물방울을 맺힙니다. 이렇게 차가운데 놔두면 물방울 맺히죠. 그래서 쇠에서 물이 나온다고 봤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논리지만 그게 오행사에서 음양 오행사에서 큰 역할을 해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나무가 불을 피우고 불에서 재로 가고 흙에서 금이 나오고 금에서 물이 나오고 물로 나무를 키워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름을 다 지었을 겁니다. 이름은 지어줄 때 부모님이 어떻게 지었겠어요? 그 이름처럼 살았으면 쓰겠다 하는 거잖아요. 그 이름처럼 살아갈 소망입니다. 소망. 태명부터 그 이름은 내가 나의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지어줬죠. 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이렇게 살았으면 쓰겠다 하는 소망으로 지어준 거잖아요. 근데 그 이름을 지을 때 함부로 짓겠어요? 함부로 짓지 않죠. 왜? 우리 아들, 딸들이 훨씬 예쁘게, 행복하게 잘 살길 바라기 때문에. 그래서 음양 오행으로 짓습니다. 그 말은 상생으로 짓습니다. 아버지가 저 같은 경우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수입니다. 수학렬이에요. 근데 제가 목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 아들이 화예요. 저도 이제 제 아들 이름 줄 때 그렇게 지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 한번 이걸 보시는 분들은 전부 다 아마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 겁니다. 족보를 보면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름은 족보하고 틀릴 수 있어요. 족보를 올라갈 때는 오행으로 올라가야지만이 나중에 내 이름이 어딘지 내가 몇 대 손인지 알려면 족보에 할 때 오행이 안 들어있으면 못 찾습니다. 자기 이름이. 동일한 이름이 많기 때문에 못 찾습니다. 그래서 오행의 논리로 이름을 짓습니다. 제가 뭐 지금도 뭐 가끔씩 조카들 하면 제가 이름을 지어줄 때 그렇게 짓긴 하는데요. 그래서 상생론이 있습니다. 상생론. 그렇다면 상극, 여기서 상생이라는 것은 도와준다는 것이죠. 계속. 아버지가 나를 도와주고 내가 우리 자식을 도와주고. 근데 자식을 나한테 잘 안 도와줘요. 자식은 아버지한테 잘 안 도와줘요. 그렇게 그 경전도 있어요. 효경. 부모가 자식한테 잘해라는 법도는 없어요. 경전에가 부모가 자식한테 잘해야 한다는 어떤 덕목이 없어요. 근데 자식은 부모한테 잘해야 하는 덕목이 많습니다. 어찌나 효도를 안 했으면 효경까지 있습니다. 효경.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상극이라는 것은 서로 극이라는 거예요. 극. 그 말은 뭐냐면 여기 그림 보면은 거꾸로 들어갑니다. 이제 수, 화, 금, 목, 토로 갑니다. 수화, 금, 목, 토. 거꾸로 들어갑니다. 수로 뭐예요? 불을 꺼버리죠. 잘 달고 있는데 아버지가 예를 들어 수요. 아들이 만약에 목이잖아요. 아니 아버지가 수인데 아들이 화요. 그럼 아들은 죽습니다. 아버지한테 꼼짝 못합니다. 네. 계속 불을 꺼버리니까 뭐 좀 해보려고 하면은 사업점 하려고 하면 불로 꺼버리고 합니다. 내가 안 된다고. 그래서 수가 물을 끄고 불로 쇠를 녹이죠. 그러죠. 쇠를 녹여버려요. 또 쇠로
도끼로 나무를 자르잖아요. 톱으로 나무를 썰고 쇠로 나무를 칩니다. 그리고 나무로 땅에 힘을 땅에 뚫고 들어가고 나무 뚫고 땅에 힘을 다 뽑아버리잖아요. 그리고 토로 물을 다 막아버리잖아요. 토가 물을 다 흡수해버리고 땅이 흡수하면서 다 물을 막아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상극의 논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이론이 있었다 안에서 끝난 게 아니라 고대에 정권 교체할 때 이 논리를 주장합니다. 실제로 펴니다. 진나라 때 진시황제가 있죠. 통일하고 나서 어떤 걸 주장하냐면은 진시황제가 수입니다. 수. 저기 밑에 수요. 수라는 것은 만물의 근원이라 하죠. 탈레스도 만물 근원이라는 것처럼 오행 중에서 수가 1번입니다. 오행 중에서 수가 1번이에요. 그래서 진시황제가 어떤 생각했냐면 수로 왔기 때문에 더 이상 되돌아가지 않는다. 근원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수는 여기서 황화를 상징한대요. 그러면서 흑이라는 거, 흑색. 그래서 6이라는 숫자가 거기가 흑색입니다. 원래냐 색깔로 하면은 나중에 뒤에 가면 또 볼 텐데 흑색이고요. 또 6이라는 숫자를 상징합니다. 저기서 6이라는 숫자 상징하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전쟁을 할 때는 옆 나라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은 옆에 전쟁하려면 총을 쏘면 되겠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옛날에는 첩자가 들어갑니다. 옆 나라 가가지고 뭘 보냐면 그 나라의 도량령을 봅니다. 그 나라의 도량령을 확인 안 되면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진시황제가 통일할 때는 6인치라는 기준을 적었습니다. 여섯 자라는 개념을 적었는데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차 폭이 6자입니다. 그 말은 뭘까요? 마차는 지금처럼 딱딱한 땅이 바닥이 아니기 때문에 땅이기 때문에 계속 지나다니면 파일 거 아니에요. 그럼 6자로 다 하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어떤 가도 안 넘어집니다. 근데 만약에 5자짜리 마차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쪽은 들어갈지 모르지만 한쪽은 뜰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지도 않고요. 또 다 옆에서 밀어버리면 습격하면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나라의 도량령이 무엇인가? 어떤 도량령을 쓰고 있는가? 그 마차의 폭은 어떻게 쓰고 있는가? 특히 전쟁할 때는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근데 진시황제가 통일하면서 모든 것을 통일해버립니다. 자기가 통일했기 때문에 마차 폭 같은 건 그런 거 다 통일해버립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할 때도 진나라가 수예요, 수. 가고 자기는 수라겠죠. 그러면 뭐냐면 그 주나라는 뭐겠어요? 하원주한 주나라는 화겠죠. 화였으니까 물로가 없다는 것이에요. 또 주나라는 은나라가 금이었어요. 금이었으니까 화로 녹여버렸다는 것이고 이 논리로 정권 교체의 어떤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당시에 그런 것처럼 그렇다면 음양의 상생론과 상극론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상극의 세계입니다. 역사가 발전하고 우리 사회가 발전한다 가죠 우리가요. 역사 나도 이 사회가 발전하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이런 것도 없었잖아요. 프로젝트도 없었고 근데 프로젝트 만들고 하잖아요. 책상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책상 만들었잖아요. 이거는 다 상극의 논리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 말은 뭐래요? 저기 보면은 철을 녹였잖아요. 철을 녹여야지 자동차를 만들 수 있잖아요. 상극이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여기에 있는 거는 불이 없이 만들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우리 여기 있는 게 아는 게 뭔가를 녹여야 돼요. 태우든가 그런 것처럼 소방차는 어때요? 불이 났으면 어때요? 꺼야 되잖아요. 상극의 논리가 우리를 지금 이롭게 한다고 생각해 우리가 지금요. 상극의 논리가 우리를 이롭게 해요. 상극의 논리를 우리가 부정하면 안 돼요. 지금 상극은 우리를 발전해 가는 것이에요. 지금 다른 표현을 하면은 오행이라는 것은 상생의 논리에 의해서 만물이 생겨나요. 상생의 논리에 의해서 만물이 생겨나고 또 상극 가운데서 만물이 완성이 돼요. 또 변하고 상극으로 변해요. 상생은 만들어내요. 근데 상극은 또 이렇게 변화를 시켜나가요. 인간의 이롭게. 그죠? 그렇다면 그래서 상생과 상극이라는 것은 체와 영의 관계라 그래요. 본체로부터 또 변화 원리로 가는 거. 그래서 상생 가운데 상극이 있고 상극 가운데 상생이 있다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상극이 좋다, 아니 상생이 좋다, 상극이 나쁘다 개념이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작동을 같이 하는 거예요. 상생과 상극.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요즘 사람들은 상생은 좋은 것이고 상극은 나쁜 것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상생과 상극이 동시에 같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생 가운데 상극이 있다는 것은 생겨나서 죽는다는 것이겠죠. 상생, 생겨나서 상극이는 죽는다는 것이죠. 근데 상극 가운데 상생이 있다는 것은 물, 불, 나무는 무슨 관계예요? 상극 관계죠. 물로 불을 끄고 불로 나무 태우고. 그죠? 근데 물로 나무를 서로 상극 관계에 불구하고 물로 나무를 키워준다는 것이요. 그 안에 내부에 안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제가 음양학 오행 논리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아무 이유 없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게 아니고 그 이론적인 바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도와 락스라는 그림입니다. 하도와 락스라는 그림인데 그 그림 두 가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도라는 그림입니다. 아마 처음 보신 분들이 있을 것인데 이 그림은 주역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그림입니다. 첫 번째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부적과 같은 것이에요. 이 그림을 이해하면은 우리가 말하면 둔갑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고대 이야기할 때 김유신 같은 것도 이 그림을 가지고 둔갑을 했다 그래요. 이 그림 가지고 이 그림은 그냥 보이지만 이 그림이 진을 칠 때 전쟁할 때 진 칠 때 있죠. 그 모습입니다. 이거 가지고 진을 칩니다. 옛날에는. 그럼 여기서 한번 설명할게요. 이 그림은 어디서 발견됐냐? 황하라는 데서. 황하는 중국의 상징적인 것이죠. 황하에서 용마의 등에 이 그림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용마라는 것이 뭐냐? 용이란 뭐예요? 하늘을 상징하죠. 말은 뭐예요? 땅을 상징하죠. 천지를 상징합니다. 지금 용마라는 게. 그럼 이 그림을 하고 보면은 하얀 것은 양입니다. 검은 것은 음이고. 우리가 보기에 지금 보이죠? 하얀 것은 양이고 검은 것은 음이고 숫자만 막 써졌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이론을 이해하면은 우리가 음양오행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볼까요? 더 밑에 보면 가운데 여기 보면은 1이라고 써있습니다. 1, 2, 3, 4, 5 안에 여기가 1이 있고 2, 3, 4, 5가 있죠. 그러죠? 1, 2, 3, 4, 5가 있죠. 그러면 지금 이 안에 있는 숫자는 기본 선천수라고 합니다. 기본수. 지금 생수, 뭔가를 생겨나게 할 수 있는 수. 다시 말하면 오행수입니다. 오행수. 그죠? 그 오행에다가 1을 더하면 6이 되겠죠. 오행에다가 1을 더하면 7이 되겠죠. 오행에다 3을 더하면 8이 되겠죠. 5라는 것이 매개체가 됩니다. 중매자가 되는 것이죠. 이 수가 이루어질 때. 그러면 밖에가 어떻게 돼요? 밖에가 6, 7, 8, 9, 10이 나겠죠. 성수. 그래서 여기를 보고 여기 선천수를 보고 우리가 체라고 합니다. 여기를 용이라고. 체용이라고 합니다. 체용.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야기할 때 아까 앞에서 이야기할 때 그 진시황제 이야기했죠. 그 6이라고 했죠. 이 그림입니다. 지금. 이 6. 진시황제 6이고 북쪽이고 흑색이고 이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요. 동서라고 하면 이거 동이고요. 서고요. 저 남이고 북입니다. 여기가 오행사상으로 하면은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갑니다. 이거는 상생론을 이야기하는 그림입니다. 근데 이 그림은 현상에 있는 그림이 아닙니다. 형이상학적인 그림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그림이 아니고 뒤에 나온 락스가 여기에 현상 그림이고요. 이거는 여기에 있는 그림이 아닙니다. 1부터 10까지 숫자가 있죠. 그러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동서남북, 인위예질 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 그림이고요. 또 하나를 더 보여드리면 락스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락스라는 그림. 락스라는 그림은 이 그림을 보고 옆에 있는 그림을 보고 락스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요. 여기는 보면은 아까 겹쳐있지 않고 사방 앞에 친 사방인데 8방으로 쪼개져 있죠. 지금 그러죠. 1, 2, 3, 4 이렇게 쪼개졌죠. 나눠졌죠. 그러죠. 그리고 8방으로 지금 분산된 겁니다. 근데 락스에는 뭐가 없어요? 10이 없죠.
아까 안에서 10이 있었잖아요. 5 더하기 5야 가운데가 죄송합니다. 여기는 10이 있잖아요. 가운데가요. 5하고 5가 합쳐가고 10이거든요. 근데 가운데가 5만 있지 지금 10이 없습니다. 10이 어디에 있냐? 10이 어디에 있냐면은 지금 여기 옆에 그림 보면은 숫자가 나와 있죠. 좌우로 뭐 대각선으로 다 합치면 얼마예요? 숫자가요? 15죠. 15입니다. 15란 뭔 말이냐면 이 5를 중심으로 10이라는 것이 밖으로 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두 개 더하면 10입니다. 10이라는 수가 밖으로 나가 있어요. 지금 2하고 8이 또 나가 있고 3하고 7이 나가 있고 9하고 1이 나가 있죠. 이걸 보고 마방진이랍니다. 마방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종 때 막 이렇게 마방진 하나 보여주잖아요. 근데 인간을 보면 그럽니다. 사람이 태아가 몸 속에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구멍이 10개입니다. 태아가 구멍이 10개예요. 왜 10개일까요? 탯줄까지 해서 10개입니다. 구멍이. 근데 태아가 나오면 탯줄을 딱 막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현상이 우리가 말하는 아기가 태어난 그림입니다. 아까 그 앞에는 아기가 뱃속에 아직 있는 그림이고. 그래서 이 그림은 그래서 쉽게 말하는 상극설, 거꾸로 아까 말해서 이 상극설 이야기 그림인데요. 여기서 명의자가 말하는 정전법 있잖아요. 왕도 정치를 하려면 정전법, 땅을 잘 백성 나눠줘야 된다. 그래서 항산을 해야 된다. 그 말을 이야기할 때 정전법을 여기서 만들어냅니다. 이게 지금 네모난 거 지금 이 그림 있잖아요. 이 그림 있잖아요. 이게 바둑판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바둑판입니다. 쪼개면.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나왔냐? 낙수에서 거북이 등에서 그림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거북이를 보면 독특한 게 뭐냐면은 보세요. 천지인이 있잖아요. 거북이가. 그러면 거북이 등짝은 하늘을 상징한다겠죠. 거북이 배는 땅을 상징한다겠죠. 땅을 상징한다겠죠. 천간 지지겠죠. 천간이면 어떻게 돼요? 천간? 천이니까 이 부분이겠죠. 천간은 10으로 되어 있죠.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입니다. 지지. 땅은 12이죠. 12개 동물이 뛰다니죠. 그래서 배를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입니다. 그래서 거북이로 그때 당시에 점을 쳤던 것도 그런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거북이 등에 낙서가 나왔다는 것인데 이 모양이 지금 거북이 모양입니다. 지금 자세히 생각해보면 얘가 머리 부분입니다. 머리 부분. 머리 부분이고요. 꼬리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거북이를 형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 자체가. 그럼 이 그림이 앞 그림하고 전혀 다르냐? 그게 아니고요. 이 그림 있죠. 이 그림에서 금화 역수라고 하는데요. 여기가 금입니다. 금. 여기가 아까 목, 화, 토, 금이라고 했잖아요. 금하고 여기는 화죠. 이 두 개를 바꿔버렸습니다. 바꿔버린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얘가 있었고 이 그림이 얘가 있었는데 이 그림 두 개를 바꿨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도락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그렇다면 이 하도락서 그림을 철학적으로 특히 말하면 하도락서 그림보다도 음양오연을 철학적으로 구성했던 사람이 주렴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송대. 제일 저 위에가 동그란 데가 태극입니다. 태극. 우리는 태극 하면은 이렇게 나눠진 걸 태극이라고 하잖아요. 태극 문양할 때. 근데 태극이라는 것은 형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의학사에서는. 그것은 이미 음양으로 분화된 거예요. 태극이라는 것은. 그것은 아직은 분화가 되지 않고 태극이라고 하는데요. 태극이라고 하는데 처음으로 유학사에서 우주의 근원을 이야기했던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나오면서 드디어 유학에서 말하는 신유학, 성리학이라는 것이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이 그림이 바로 성리학의 모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 그림이 왜 중요하냐? 그전에는 사회 방식이 천자의 사회 방식입니다. 하늘의 아들이니까 천자가 힘이 세겠죠. 힘이 세가지고 천자가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면서는 태극 의미를 천리의 개념으로 바꿔버립니다. 천자에서 천리로. 그 말은 뭘까요? 뭔 차이가 있을까요? 천리라는 것은 모든 사람 이치가 같다는 겁니다. 자리만 달라요. 왕의 자리고 신하의 자리고 자리만 다른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왕들은 싫어하겠죠. 천자가 좋겠죠. 근데 이때 당시 그래서
우리가 뭐 선진유학, 공자, 명자 시대 때는 천자의 어떤 논리로 돌아갔다면 드디어 천리의 개념으로 그 천리가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착한 본성, 그래서 이치하고 본성이 같다고 해서 성리학이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중심이 있습니다. 중심에 따라서 모였다 흩어졌다 합니다. 그러면 봅시다. 이 태극이 뭐라고 정의하냐에 따라서 태극을 정의하냐에 따라서 철학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때 송대 때 철학자들 구분할 때 태극을 어떻게 이해하냐, 태극을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태극을 기로 이해할 것인지, 태극을 이로 이해할 것인지, 태극을 힘으로 이해할 것인지, 태극을 상제로 이해할 것인지, 그거에 따라서 철학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태극에 대한 논의가 엄청나게 많이 됩니다. 근데 이 태극이라는 개념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주역에서 나옵니다. 주역에서 역유태극이라고, 여기에 태극이 있다라고 한 번 딱 나옵니다. 한 번. 근데 한 번 나오는 개념을 유학사에서 가장 큰 개념으로 놉니다. 태극이라는 개념을. 거기서 이제 태극이 어떤 개념이라는 것을 또 설명할 수 있겠지만 우선은 이 태극으로부터 음과 양이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름, 이랑, 이지도입니다. 보면은 양이 있고 음이 있고 양이 있고 그러죠. 음양 한다는 것입니다. 여가 양이면은 여가 음입니다. 여가 양이면은 여가 음이고 음양이 서로 바꿔지는 겁니다. 음 속에 양이 있고 양 속에 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음은 음이고 양이 나눠진 게 아니라 서로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양이 동한 것이고 음이 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을 보면은 뭐가 많아요? 음이 많죠. 아니 양이 많죠. 양이 많고 여기는 음이 많죠. 그런 것처럼 서로 상호간에 이렇게 대별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음양이 나눠진 것이 목, 화, 토, 금, 수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원래는 음양하고 오행으로 연결된 것이 아닙니다. 주렴기가 이때 음양하고 오행을 연결시키면서 더더욱 음양, 오행이라는 것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알려지고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주역 논리로 말하면은 태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음양이 있고 이분법입니다. 주역은 이의 n승이거든요. 태극이라는 것은 이의 영승이겠죠. 이의 이승이면 태극은 이의 일승이면 음양이겠죠. 이의 이승이면 사상이라고 합니다.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사상으로 나눠집니다. 이의 삼승으로 하면 8개 건태, 이진, 송강강권 해가지고 우리 대역에서 나온 것처럼 건국감 있잖아요. 8개 나중에 주역의 논리입니다. 근데 주령기라는 사람이 오행 논리를 넣어가지고 만물이 만들어진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주역의 논리. 내가 방금 전에 말한 것은 주역계를 만들어지는 논리인데 주역계를 만드는 논리를 가지고 인간하고 남녀하고 만물이 만든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할 때 목, 화, 토, 금, 수 이게 뭐예요? 상생론이죠. 계속 이론은 상생론을 만듭니다. 지금 이야기할 때 상공론은 이야기 안 해요. 여기 논의할 때 이야기 나올 때 계속 상생론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현상은 상극으로 돌아가지만 이론은 상승으로 이야기합니다. 여기 상극으로 돌아가지만 상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 화, 토, 금, 수입니다. 예를 들면 그려보겠습니다. 뭐 좀 그렸으면 좋겠는데 여기가 뭐냐면 목, 화라는 것은 뭡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범하고 여기 아까 그림에서 목이 있었고 위에 화가 있었죠. 아까 그러면 여기가 양입니다. 양. 목, 화까지는 양이었다가 다시 토, 금수로 가면은 금으로 갈 때 다시 가을로 가고 겨울로 가고 음으로 가죠. 그럼 여기가 음 쪽이잖아요. 이렇게 음 있게 수고하고 금여가 있고 여기가 양이니까 화하고 목이 있고요. 토는 다 포섭하기 때문에 가운데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이게 음양 오행 논리에서 이제 처음 만들어지긴 남녀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논리 좀 독특하죠. 단군신화 보면 이 세 개가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남녀가 먼저 만들어지고 만물이 만들어진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논의는 너무 다양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태극하고 여기는 왜 떨어졌는가? 그렇죠? 여기 가운데 있는 조그만 동그라미는 뭔가? 여기는 왜 또 반으로 연결됐을까?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됐는가? 여기 동그라미 오는 뭔가? 또 다시 떨어져 있는가? 이런 논의들은 끊임없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의가 왜냐하면 주령기 그까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령기라는 사람이 이 그림을 그리면서 엄청나게 많은 어떤 그 성리학적인 사유가 커집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주의 원리를 한번 방금 이야기했던 것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이 원리에 의해서 우리 문화가 어떻게 발전해 가는 것을 다음 시간에 할 것이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보십시오. 이게 지금 가운데 토지요. 이게 지금 태극 문양이죠. 우리가 말하는. 그러면 여기서 아까 수락했죠. 밑에 수락했고, 그다음에 목, 화, 토, 금, 수죠. 지금 이렇게 상승으로 돌아가고 있죠. 지금 상승으로 돌아가고 있고 가운데고 여기가 양입니다. 여기가 음이고. 어때요? 한겨울에서 겨울이 된 다음에 그때부터 양이 자라나겠죠. 계속 양이 자라고 계속 올라가가지고요. 화에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양이 더 이상 안 자라죠. 다시 음으로 가겠죠.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모든 만물은 계속 자랄 것 같지만 여름이 딱 지나가면 그 순간 이렇게 꺾어져 갑니다. 우리 인간도 그러잖아요. 인간도 여기 태어날 때 아기지만 여기는 뭐 어린 아이였겠지만 아주 컸겠죠. 그 다음에 나이 먹어가지고 늙어가지고 죽겠죠. 그 논리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여기서 볼 때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근데 잘 이해하십시오. 뭐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시간적인 것이죠. 시간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주가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목, 화, 토, 금, 수 논리 이게는 시간적인 개념이요. 근데 또 봅시다. 이제 원형, 리, 적이라 있는데 이거는 주역괴에서 가장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괴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는 원하고 형하고 리하고 정한다 하는데 원형, 리, 정입니다. 그리고 원형, 리, 정으로 돌아갑니다. 이것도 시간적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시간적으로 개념을 이해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우주는 시간적으로 개념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우주가 이렇게 좀 변하고 있잖아요. 그건 시간적 개념을 이해하는 것인데 다르게 볼까요? 우리가 말 때 동서남북 우리가 동서남북을 정하잖아요. 그러잖아요. 동서남북을 설 때 내가 서 있는 방향에서 동서남북을 정합니다. 동서남북을 설 때는 동, 서, 뭐요? 남, 북 공간적인 사유로 합니다. 동서남북. 그리고 가운데를 중이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여기를 뭐라 하면 인이라고 합니다. 인, 의, 예, 지. 그걸 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간적인 사유입니다. 인의예지.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적인 사유로 이야기하고요. 하늘의 모습은 시간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뭐랄까 원형리적이랄지 뭐 순화촌이랄지 동서남북이랄지 일인일지 희노애락도 다 이야기 됩니다. 기륭예령도 다 이야기되고 이 그림이 우리가 말하는 하나 원리입니다. 지금 주역이 말하는 전체적인 음양 오행 원리가 이것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음양 오행이라고 할 때는 월화수목 금토일이 음양 오행이죠. 월화수목 금토일이 음양 오행을 말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제가 지금 이 그림을 이야기해 주자면 이 그림에 의해서 이 그림을 이용해 가지고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이 그 우주의 법칙을 이야기했어요. 이 그림을 이용해 가지고 만들어요. 조선이라는 나라를. 조선이라는 나라를 어떤 나라를 만드냐면 도덕 국가로 만들거든요. 도덕 국가로. 그런데 어떤 논리로? 이 논리로. 하나 더 하면은 삼재 사상이 있습니다. 삼재 사상. 삼재 사상은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하늘의 도를 세우고 땅의 도를 세우고 인간의 도를 세운다. 거기서 나왔다겠죠. 모든 것은 중심이 있다겠죠. 중심. 지난번에 와서 여기서 이제 다시 또 돌아갑니다. 동그라미가 네모 사유입니다. 지금 동그란 것은 하늘이죠. 동그란 것은 하늘이고 네모난 것은 땅이겠죠. 여기는 뭐예요? 중심이죠. 이게 태극입니다. 태극 중심이에요. 이걸 만약에 아이패드처럼 딱 접어버리면 점이겠죠. 안 보이겠죠. 근데 펼치면 이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더 펼치면 어떻게 나오냐? 다음 시간에 다음에 보여줄 건데 더 펼치면 이것이 나옵니다. 이게 더 펼치면 이 그림이 나오고요. 더 펼치면 이 그림이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게 중심입니다. 사람은 중심이 어디예요? 머리죠. 머리가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중심이 위에 있잖아요. 이게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중심이 위에 있는 게 사람이고요. 머리가 위에 있는 사람. 머리가 밑에 있는 게 뭐예요? 머리가 땅에 박고 있는 게 뭐였어요?
나무, 초목 있죠. 초목은 땅에 박고 있어요. 지금 이 이야기 하면은, 그런 거 말할 수 있겠지. 하지만 이 논리가 그 어떤 그 성리학자들의 논리로 변해갑니다. 만약에 머리가 옆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뭐가 있어요? 개나 돼지는 머리를 옆으로 하고 있잖아요. 꼬리를 올고. 그죠? 또 머리를 옆으로 하는 놈 있죠? 날아다니는 새나 그런 것들은 또 머리를 옆으로 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여기가 하늘이 있고요. 땅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 초목, 금수가 다 있어요. 이게 바로 이 우주의 모습을 지금 그리는 그림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는 음양론을 지금 여기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 동그라미 사유하고 그 어떤 네모 사유에서 그 어떤 성리학적 사유가 발전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서 음양, 오행하고 삼재에 대해서 간단히 했는데, 이 삼재는 다음 시간까지 더 자세히 해가지고 어떤 우리 문화와 또 우리 철학자들, 성리학자들이 어떤 논리로 음양, 오행 논리와 삼재 논리를 이용해서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지 한번 설명할 것입니다. 근데 좀 더 부연 설명하자면은 이 음양, 오행이랄지 삼재 논리로 우리 어떤 그 학문 체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많은 것들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인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한번 다음 시간에는 음양, 오행과 삼재 논리로 우리 문화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우리 학자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논리로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